다음은 KCB 가톨릭 방송 전문가 컬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칼럼 시간입니다. 주택에 관한 것, 부동산에 관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노희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앞 시간에 많이 알려주셨는데 부동산 계약이 취소될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컨틴전시라고 하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부동산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클로징을 할 때까지 대개 한 2개월 내지 3개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 2, 3개월 동안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예상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미리 계약서에다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때 또는 생겼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컨틴전시라고 그러는데요. 이 컨틴전시라는 말을 한국말을 번역하는 걸 보면은 우발적인 사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정확하게는 이제 컨틴전시 베이시스라고 그랬을 때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 계약이 완료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바이오 측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모기지 컨틴전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가 되느냐 하니까 모기지 컨틴전시라는 것은 이 모기지를 내가 얻지 못하면은 클로징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계약을 완료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지 컨틴전시라고 그래가지고 계약서에 자세히 들어가 있는데 그 부동산 계약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명시가 되어 있죠. 그죠? 모기지를 얻는데 이자율이 얼마라든지 또는 모기지 커미트먼트를 얻는데 45일 이내로 얻어야 된다라든지 네. 모기지 금액이 얼마라든지 이런 걸 딱 정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모기지를 얻으면은 내가 계약을 이행하는 거고 만약에 모기지를 얻지 못하게 되면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모기지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45일 이내로 커미트먼트를 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커미트먼트를 내라는 은행에서 주는 것인데 네.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당신이 충족시켜 주면은 이만큼 돈을 내가 빌려주겠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걸 커미트먼트를 내라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커미트먼트 내라를 받게 되면은 이 모기지 컨틴전시는 만족되었다, satisfaction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또 2008년 이후에 리만 브라더스의 금융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은행에서 이 모기지 커미트먼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옛날에 없던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당신이 직장을 잃었을 때 employment verification이 안 됐을 때는 이제 못 줍니다. 그렇게 아주 단순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자산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라든지 네. 은행에 돈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많이 또 이제 스탠다드가 좀 됐는데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미트먼트 레라를 받아서 모기지 세리스팩션이 된다는 그런 고지에다가 반드시 바이오 측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다른 여타의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도 모기지 컨틴전시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컨틴전시로서의 대표적인 것은 지난 시간에 쭉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인스펙션 조항에 관한 것이죠. 그렇죠? 인스펙션을 해봤는데 집이 하자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인스펙션 컨틴전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컨틴전시는 모기지하고 인스펙션 두 개가 있습니다. 모기지 인스펙션. 네, 이제 그렇게 두 가지 크게 그게 이제 그렇게 바이오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셀러 측의 입장이나 봐서 그럴 때는 그런 컨틴전시가 없으면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KCD를 셀러 측에서는 많이 원하게 됩니다. 네. 모기지 컨틴전시라는 것이 없으니까 바이오의 그 권리가 하나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런 계약이 더 안정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눈에는 잘 드러나질 않지만은 바이오 측 입장에서는 또 어떤 게 있느냐니까 셀러가 타이틀을 집에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타이틀에 조금 이상한 게 있더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린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또는 이즈먼트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시장에 마케터블 타이틀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줄 수 없는 정도까지 되는 거. 네. 그런 걸 마케터블 타이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마케터블 타이틀을 못 넘겨줄 때는 바이어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도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셀러 측으로 바라볼 때는 셀러 측에서는 크게 없는데 이분들이 이제 셀러 측에서는 조건을 또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CO가 주로 문제가 되는 CO라는 것은 Certificate of Occupancy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뉴욕에서는 제일 처음에 빌딩을 집을 지을 때 네. 한 번 발행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뉴저지의 경우에서는 이제 집을 팔 때마다 이 CO를 발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CO를 발급을 받게 될 때 타운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세이프티를 이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바라보는데 세이프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것을 갖다가 수리를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CO를 주겠다는 그런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수리를 드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보면은 수리 비용이 500불이 넘어가면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러 측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컨티전시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사실 외국인의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뭐 시민권을 따신 분도 계시고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하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신 이런 외국인들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요? 네. 미국은 좀 자유로운 나라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요. 외국인들도 얼마든지 부동산을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권자라든지 영주권자들은 미국에서 내서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은 그냥 바로 그냥 미국의 시민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가 아니라든지 또는 이제 그 IRS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막 180일상을 처리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됐을 때는 그런 분들은 납세의 의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인데 아니고 내국인으로 취급을 해요. 세법상으로. 네. 그런 규정들이 아주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을 팔 때 그 이제 바이어 변호사 측에서 FIRTA 폼이라는 것을 제출하라고 그래요. 네. FIRTA라고 하는 그 폼을 제출하고 그러는데 이 폼의 내용이 뭐냐니까 내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미국의 내국인으로서의 사람으로서 일단은 그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거기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거 쭉 들어가 있는데요. 이 폼을 갖다가 제출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만약에 FIRTA라는 폼을 갖다가 작성해서 줄 수 없는 것 같으면은 집을 파게 될 경우에는 소유는 지금까지 자유였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는데 팔 때 그 판매 대금의 일부를 IRS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금액이 10%였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15%까지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꽤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상당히 부담스럽게 되는데요. 이거 이외에는 다른 제약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항상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비시민권자가 되는데 이제 이 비시민권자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팔았을 때 15%의 돈을 내가 부담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이 15%는 그냥 국가가 갖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기네들이 그걸 텍스 위도홀딩 하듯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연말에 돼 가지고 그분들이 세무 정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줬는 것이 15만 불이나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내야 될 세금의 그 어블리게이션은 10,000불이다. 그러면 네. 13불이 남죠. 그죠? 네네. 그럼 그걸 갖다 리턴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IRS에서 다 검사를 해보고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그러면 나머지 14만 불은 돌려줍니다. 네. 일단 위도홀딩이 되니까 그런 제약 조건 이외에는 다른 것은 크게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각 주마다 그 각 자기네들 주의 거주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네. 이제는 그렇게 예를 들면 이제 뉴욕에 살고 계신 분이 뉴저지에 있는 어떤 집을 갖다가 소유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요. 이분들이 집을 팔 때는 또 이 미거주자니까 뉴저지하고 세무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미거주자들한테도요. 네. 세금의 일부를 갖다 내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니까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그냥 2% 정도를 그냥 무조건 떼버려요. 네. 그래서 그걸 이것도 받아가지고 위드홀딩인가요? 예, 위드홀딩에 해당이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뉴저지 주에 보내버리는 거죠. 네. 이거는 아예 등기할 때 처음부터 그냥 2%를 딱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이 연방법에 관련해서 15% 그리고 이제 뉴저지 경우에는 이제 그 2%까지 뉴욕도 세율은 또 다르지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총 한 17%나 위드홀딩이 되니까 좀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제약 그렇군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네. 기타 계약에 있어서 고려할 점, 부동산 계약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언급을 안 하는 부분들은 뭐 크게 여러 가지 많지만은요, 이 집 계약은 사실은 계약법상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르면 그 이제 재산에 관한 법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일반적인 계약 성립되는 것은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계약 조건들도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프로퍼티 로라고 일반적으로 말한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 일반 계약법들, 그다음에 상품들을 사고 파는 법들 이런 것들이 다 포괄이 되는 그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건데요. 그것을 다는 이제 언급을 할 수가 없는데 대표적으로 꼭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환경 문제를 조금 거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지금 이제 뉴저지에 있는 집들은 뉴저지 경우에 보면 대개 1960년대 집들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아마 집들이 아마 지은 지가 60년 내지 이제 90년 정도 되는 집들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렇게 1960년대에 지은 집들이 전부 다 그때는 그 기름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기름을 저장하는 시설들이 전부 다 땅 속에 있는 탱크에 묻어놨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1990년부터 문제가 돼서 이제 그 땅을 계속 파내면서 이제 그 엔바이러먼털 문제가 이 기름이 새니까요. 기름이 새는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옛날에는 그 오일 탱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라이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냥 혹겹으로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쓰다 보면 한 10년 정도 가다 보면 다 이렇게 어느 정도로 파손이 생겨서 기름이 반드시 새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파이버그라스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네. 이중으로 해서 조금 더 단단하긴 하지만은 안더그라운드 오일 탱크는 언제 어떻게 사고 발생을 하지 못지 않습니까? 일단 그래서 기름이 샜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컨테미네이션이 두 가지로 되는데 하나는 이제 흙 자체, 소일을 컨테미네이션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에 이제 컨테미네이션이 생기게 되는데 흙에만 컨테미네이션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건 간단해요. 그죠? 흙을 새로 갈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집의 경우에는 막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의 선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 걸로 갈아주면 되는데 이 물이 오염이 됐다고 그러면 이건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이 물은 물을 타고서 이렇게 오염물이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내 집뿐만 아니고 나머집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모니터링을 하는 데만 해도 돈이 굉장히 멀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환경 문제가 있는 안더그라운드 오일 탱크가 있는 집을 갖다가 샀을 때는 이거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물까지 컨테미네이션이 됐다고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니까 그 집을 사실 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집이 한 60년 이상이 됐다고 그러면은 그 집에다가 그 메탈 디텍터 같은 걸 가지고 스크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땅 속에 안더그라운드 오일 탱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집을 사고 팔았는데도 별로 신경을 안 써서 자기 집에 그 탱크가 이렇게 묻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는 또 이제 스테이트에서 어떻게 어디까지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줬냐 하니까 안더그라운드 오일 탱크를 파내지 않고 네. 그 안더그라운드 오일 탱크를 이제 모래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로 그냥 이렇게 채워버려가지고 채워놔서.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걸 법적으로 허용을 해줬어요. 네. 지금도 그게 허락이 돼요. 그런데 그 물이 이제 채워놔서 탱크를 끄집어내지는 않아서는 문제가 안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탱크를 파냈을 때 그 밑이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탱크를 일반적으로 요즘 이제 바이어들은 이제 좀 똑똑해져 가지고 그 탱크를 없애주세요. 파넷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요. 파냈을 때 그 밑에 이제 컨테미네이션이 있다고 그러면은요. 그 탱크를 파낸 사람은 뉴저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뉴저지에다가 그걸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환경국에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게 이제 그냥 환경 문제가 있는 집으로 딱 찍히거든요. 네. 그럼 그걸 다 해결이 될 때까지 이걸 집을 팔 수가 팔 없는 수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더그라운드 오일 탱크 스토리지 문제가 항상 있으니까요. 집을 사실 때는 반드시 그라운드 스위핑을 한번 해보시죠. 네. 스위핑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보통 한 200불 정도 주는데 그렇게 이 안더그라운드 탱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고요. 조금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안더그라운드 오일 탱크가 있는 것 같으면은 셀라 측에서 자기네들이 완전히 부담을 해서 그걸 갖다 깨끗하게 컨테미네이션을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는 한에는 네. 인바브가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스베스토스라든지 레드 페인트 같은 문제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데 이런 환경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 환경에 오염원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리갈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이제 방법이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네.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아스베스토스의 경우는 보통 옛날에는 그 파이프에다가 다 이렇게 아스베스토스를 설치해 놨잖아요. 아스베스토스 가스는 에어본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이렇게 공기로 이렇게 날아다니지 않는 한은 이게 별로 문제가 없고 이제 국가에서 지금
이 아스베스토스를 갖다 완전히 제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시일만 하면은 네. 페인트 같은 걸로 시일한다든지 또는 닥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버리면 오케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근데 돈이 싸게 들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지만 그 오염은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그걸 완전히 제거를 해달라고 하고 싶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셀러 입장에서는 돈이 적게 들면 되니까 이것도 리갈이다 그래요. 그게 그냥 닥테이프 붙이겠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싸움이 크게 일어나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까지 생각이 되는 것 같으면은요, 미리 계약서에다가 이 아스베스토스는 리무브를 해주는 걸 한다든지 그게 그 처리하는 방법까지 다 이렇게 계약서에 첨부를 해놓은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네. 레드 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집이든지 간에 이 지금 그 탱크가 없다고 그러면은 아스베스토스가 있든지 아니면 레드 펜트가 있든지 이거는 뭐 거의 한 60년 이상 된 집들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다만 네.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갈 텐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네. 깊이 좀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지금 쭉 알려주셨는데 뭐 하면 할수록 고려해야 될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계약서가 점점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201-478-0242 201-478-0242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